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출발 새 아침.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먼저 경제 방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 뉴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 뉴스의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주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크게 낮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이제 낮추는 기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이 코로나19 재확산과 경제활동 제약, 수요 침체 등의 이 불확실성을 고려하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의 플러스 0.3%에서 마이너스 0.5%로 낮췄습니다. 예. 우리 경제가 V자형 혹은 U자형의 경기 반등보다는 다소 비관적인 이 W자형 이중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27일 수정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기존의 전망치 마이너스 0.2%보다도 낮은 마이너스 1.0% 안팎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5월 말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0.2%로 예상을 했지만 그러나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이 5월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등으로 시행이 되면 그동안 기대했던 이 하반기 내수 소비 반등은 무산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2% 부근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급물살을 타고 있죠. 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정치권이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에 따른 4차 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정부 여당이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를 가졌는데요. 2차 긴급지원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범위, 지원 마련 방안 등이 논의가 됐습니다. 당장은 이제 방역이 최우선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현 시점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미 지급 대상, 규모, 시기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선절 지급될 가능성이 큰데요. 소득 기준 하위 5%에만 지급하는 방안,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한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될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말을 아끼면서도 업계에서는 지금 정부, 여당이 공매도 금지 연장 쪽으로 일치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융위원회는 9월 16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제 추가 연장하기로 사실상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계속 주장해왔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금 여러 경제 상황을 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26일에 열리는 이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거나 다음날 27일로 예정된 증권업계의 간담회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다음 달 9일 철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매도라는 건 이제 주가 하락을 예상해서 먼저 빌려서 주식을 판 이후에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이제 갚는 방식인데요. 금융위는 지난 3월 달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자 6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예.
정부가 지난주부터 부동산 관련해서요. 인터넷에 허위 과장 매물 올리면 단속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허위 매물이 급감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세금, 이 과태료 부과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허위 과장 광고를 금지한 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지난 2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 전월세 합산 매물이 21일 기준 하루 전에 비해서 15% 줄었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의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요. 이 아파트 이외에도 원룸, 투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 매물도 50%가량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 그럼 뭘 단속할 거냐? 이른바 이제 미끼 매물입니다. 네.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 실제 이 다른 중개사가 맡은 이 허위 매물이나 또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또 가격이나 입지, 생활 여건이 사실과 다른 것도 위법한 광고에 해당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허위 매물 단속은 중개업계 자율에 맡겼지만 앞으로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맡게 되고 인터넷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도 단속 대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출근길,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부분에서는요, 이 집합 금지로 인해서 혼란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결혼식은 물론이고요, 무상급식의 대명사인 밥퍼, 이 밥퍼도 이 집합 금지로 인해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 이들이 생겨 걱정인데요. 자, 지금 그 사연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퍼 나눔 본부의 최일도 목사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우선 밥퍼 이게 언제부터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1988년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부터 시작됐으니까 예. 꼭 32년이 되었습니다. 예, 아주 오랜 기간 하셨네요. 네, 자, 하루 밥퍼를 찾는 사람 몇 명입니까 요즘은? 네, 요즘은 평균 1,100명에서 네. 1,200, 많을 때는 1,300명까지도 찾아오고 계세요. 예. 그래서 걱정이었죠. 예, 자, 주로 어떤 분들이 찾아오십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 1,000여 명이 전부 동대문구 구민이라 이제 청량리역 주변에 사는 네. 가난한 이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 여기 이 동네에 사시는 분은 한 150명 정도가 이제 다 주소가 파악된 분들이고 네. 보통은 이 수도권 전체에서 옵니다. 예. 심지어는 뭐 의정부 동두천, 수원, 인천, 성남 뭐 등등 이 전철이 닿는 곳은 다 찾아오세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쪽방 어르신이라든가 독거노인들뿐만 아니라 노숙인 형제들이 지금 현재 식사하러 오시는 곳을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감염 여부에 대한 이제 너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번에 그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예. 2주간 일단 쉬기로 했죠. 예. 자, 말씀하신 대로 2주간 이제 밥퍼 운영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뭐, 이걸 중단한다는 뭐 공지문을 이렇게 붙이셨을 때, 네. 뭐, 우리 도와주시는 스태프들이나 뭐 봉사자분들이 뭐 많이 울었다 들었습니다. 네, 그럼요. 왜냐하면 예.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번 첫 번째 대유행 조짐이 있을 때 문 닫으라고 하도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역시 저희가 처음 2주를 안에 문을 닫았었는데 네. 2주 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2주 동안에도 여기 청량리 인근에 사시는 우리가 집을 확인하고 있는 집은 일일이 찾아가서 음식을 드린 집이 많았죠. 하지만 그 나머지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서 오시는 분들인지, 또 본인들의 주소를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아니고, 또 집도 없이, 뭐 집은 그냥 누울 방건 없이 이제 길에서 있다 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분들, 모두가 거의 나흘 닷새를 계속 내리 굶었다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실제로 아주 이렇게 야외가지고 오신 어르신들 배웠을 때 네. 많이 울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2주 이상을 이제 이렇게, 문을 닫는다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모두가 예. 대책을 안 세우고 이렇게 문을 닫으면 이분들이 또 굶을 텐데 하고 목이 메어서 우시더라고요.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말씀하신 네. 대로 많게는 뭐 1,200명 정도까지 이제 네. 오시는데, 당장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 굶주림 당장 겪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예. 이제 우리 각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자에게 식료품 키트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거 받고 감동한 우리 시민들 참 많습니다. 네. 어떤 경우는 연락한 지 30분 만에 그냥 구청에서 또는 군청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그러나 사실 안 받아도 될 분들이 대다수이죠. 예.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무상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다가 이렇게 집합 금지로 전혀 음식을 못 드시게 되면 예. 이제 이분들은 그냥 꼬박 며칠 그냥 꼬박 그렇게 굶는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죠. 네. 어떻게 그렇게 굶을 수가 있어요? 좀 식당에 찾아가거나 좀 뭐 관공서를 찾아가거나 주변에 찾아가서 한 끼라도 해결해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하시죠. 그러면 웬만하면 다 드릴 텐데 했더니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냐고 못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제 목사님이 이 지금 상황을 네. 뭐 호소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를테면 뭐 정치권 쪽에서는 좀 반응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대책을 좀 세워놓고 집합 금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더니, 네네. 이낙연 전 총리께서 저하고 패친이신데, 네네. 그걸 보시고, 곧바로, 그 링크를 걸고, 공유를 하셔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네네. 아유, 참 이렇게, 정말 저는 좀 쓴소리라고 좀 했는데요. 네네. 그걸, 고맙게 들으시고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곧바로 연락을 해서 정말 아무 대책 없이 이런 상황에서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일일이 찾아서 네네. 이런 사회적 약자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가 찾아가고 도와야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동대문 구청장님도 소식을 들으시고 국장님과 과장님 보내주셔서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일이요? 일단 이 동대문 구 안에 사시는 분들에게 네. 식료품 키트를 갖다 드리기로. 그러면 굶는 일은 없죠, 최소한. 네네. 네. 방금 그 말씀하신 거, 그 식료품 키트를 주기로 했다.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 내용물이 뭐가 들어가냐고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식료품 키트를 지급하는 걸로 지금 서로 의견을 뜻을 모으셨습니까?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죠. 언제부터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장 동대문구는 내일 하니까 네. 좀 다른 구청과 네네. 또 다른 군청 지자체들이 좀 이렇게 그 관할 내에 저녁 찾아갈 때도 없고 찾아오지도 못하는 무위탁 노인들을 네. 찾아가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배고픔보다도 더 끔찍한 게 외로움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실제로 이분들은 코로나보다 배고픔을 더 무섭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또 아무도 찾아갈 데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예. 이분들을 좀 배려하고 이분들을 관심에 두고 이분들을 찾아가는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이럴 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 동대문구 쪽에서는 식료품 키트를 나눠준다고 했는데
네.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좀 그렇게 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예, 네. 이 좀 무료급식에서 오시는 이거 확인된 바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을 다 압니다. 예. 이 1,200명 중에 불과 10분의 1도 안 되는 150명만 우리 동대문구 관할 내에 계신 분들이고요. 예. 나머지는 다 다른 구예요. 아니면 저 수도권 먼 데서 오신다니까요. 예. 그러니 이분들이 굶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대문 뭐 청량리 부근만이 아니고 이제 네. 수도권 많은 곳에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그분들이 혹시 이를테면 뭐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 있으면 좀 더 원활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식료품 키트를 좀 지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할구 안에는 거의 90% 이상이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예. 주소 다 파악하고 있고 우리가 찾아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 그러나 다른 구에 계신 분들은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또 우리가 멀리 지하철을 뭐 몇 번 전철을 갈아타고 찾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그런 취약계층들 네, 네.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이 기회에 찾으셔야 됩니다. 네. 만나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어디 가서 호소하면 왜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어요? 예. 사회복지사들 다 도와줄 겁니다. 근데 참호초군이 없이 그냥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다고 찾아갈 데가 없다고 주저앉아 실제로 굶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에서 이미 네.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네. 이 홀로 계신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직접 찾아가서 이런 굶주림을 면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말씀하신 네. 대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혹시 뭐 필요한 어떤 정부 차원의 아니면 지자체 차원의 어떤 그런 뭐 대책이 필요하다. 네. 이런 게 있다 보십니까?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이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우는 이분들에 대해서 예. 마땅히 해야 할 배려와 존중이 정말 공무원들에게 그 노력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 뭐 특별한 관심은 기대하지 않지만 청와대에 사시는 대통령님도 귀하지만 청량리에 사는 루이탁 어르신도 귀합니다. 예. 이 귀하지 않은 목숨, 귀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등한 고귀한 생명으로 여겨주시고 정책 위반도 그리고 행정에도 좀 우선적 배려. 당장 굶는 사람, 당장 아무도 찾아갈 데가 없다고 주저앉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 그분들을 찾아가주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또는 그런 어려운 사람,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반드시 먼저 찾아가는 그게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예. 우리도 좀 그것만큼은 선진국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 이런 취약계층, 특히 네. 이제 홀로 계시는 이런 노인분들이 훨씬 더 네. 힘든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물론 지금 코로나19 자체의 어떤 방역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럴 때 우리가 관심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런 분들을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배고픔 때문에 죽는 분들 요즘 많이 없잖아요. 예. 이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선택하는 분들 중에 예. 외로움에 지쳐서 극단적 선택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 이분들이 한 말을 좀 우리 유정자들이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배고픔이고 예. 배고픔보다 더 끔찍한 게 외로움이라고 예. 이 얘기 듣고 저와 우리 모든 스태프들 다 울어버렸습니다. 예. 정말 현장에서 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 공무원들도 국민들도 네네.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목사님의 방금 하신 말씀 많은 분들이 듣고 네. 또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파퍼 나눔 본부의 최일도 목사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고 1일 신규 확진자 390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확산세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전병률 치과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지금 원장님이시죠? 치과의학대학원? 예, 지금 저 차의학전문대학원의 네. 보건산업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원장님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전 원장님, 네. 방역 당국은 지난 주말을 확진자 급증을 막을 마지노선으로 봤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시행되고 교회 대부분 비대면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을 비롯해서 몇몇 지자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하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3단계까지 격상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네, 2단계가 조치가 된 지가 지난 19일 0시 기준으로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날짜로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사회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을 한 상황에서 예. 그 2단계 그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2주 내지 4주 정도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반해서 예. 전혀 효과를 지금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바로 3단계를 올린다면은 국민적 혼란이 대단히 높아질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효과를 파악하지도 살펴보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니 좀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이제 8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측은 자, 무슨 바이러스 테러 음모론, 뭐 검사 결과 조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시민들도 청취자분들이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월 20일 대한민국 최초 확진 환자를 확인한 이후로 국민적으로 상당한 신뢰를 받았고요. 네. 사실상 이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방역 당국이 취하고 있는 그런 방역 활동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그런 상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생물 테러를 벌이고 있다, 또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누가 들어도 사실상 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이 수련회를 이제 숙박 형태로 했던 그런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마도 그 과정에서 교회 내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급증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는 이미 지난 3월 대구 지역의 신천지 교회의 종교활동과도 동일한 그런 상황으로 보신다면은 정확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확진자 수가 이제 급속히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은 이미 음압병실 포화 상태로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런 병동 확보 어려움 겪는 상황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사실 지금 수도권의 중증 환자 치료 병상 가동률이 예. 22일 20시 기준으로 62.8%입니다. 예. 70개 정도 여유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도 63.9%, 한 652개 병상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만 네네. 환자가 계속해서 300명대 또 400명대로 증가한다면은 사실상 조기에 이들 병실이 다 포화될 상태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이 상급 종합병원과 또 이 종합병원 중에서도 음압병동을 가지고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에서 확보 가능한 병상을 최대한 조기에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단체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챙긴다는 의미로 협조를 해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미리 어떤 경증 환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생활치료센터, 경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예. 2개소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추가에 따라서 344실의 이 격리실이 확보가 됐는데요. 예. 현재까지는 가동률이 약 한 65.5%, 한 403명 여유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이 생활치료센터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다면은 이 병상 부족에 따른 의료 시스템의 붕괴 현상을
최대한 늦출 수가 있고 또 그걸 막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원장님께서는 저런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1년 6개월 갈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네. 보십니까? 저는 그 기한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국의 한 전문가는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앞으로는 지속이 될 것이다. 네. 이 정도까지 예측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상 뭐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번 접종으로 평생 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 네. 인플루엔자처럼 매년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점을 비춰봤을 때 네. 이 코로나19는 당분간은 종식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1년 6개월이다, 8개월이다. 뭐 이런 게 의미가 없고요. 이제 계속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질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요. 이 확진받은 분들이 탈출한다거나 도망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진 판정받은 분들을 이를테면 이전에 뭐 타이완 또는 홍콩처럼 뭐 전자 손목대라든지 이런 거를 착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전에 혹시? 네, 제가 그 초기부터 예.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스마트 밴드 형태의 예. 이 장치를 장착토록 하는 것이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예. 혹시라도 그분들이 이 정부의 그런 조치를 위반했을 때 받게 될 그런 형사처벌 전과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그 자가 그 손목 그 밴드 형태가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차피 격리가 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을 마치 이 발목 그 밴드하고 이제 동일시하는 예. 이제 그런 그 시각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저는 현재도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해서 손목형 이 밴드를 착용토록 해서 네네. 이 건강을 좀 보호토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자 손목대 같은 걸 착용을 꼭 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저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는 성범죄자한테 어떤 발목으로 채우는데 또 이게 네. 또 어떻게 뭐 개인의 어떤 뭐랄까요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네, 뭐 요즘 그 스마트워치라고 그러죠. 예. 다양한 그 디자인을 가진 그런 것들이 이 시중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서요. 네네. 이 손목 밴드 역시도 그런 형태의 그 디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밴드를 착용하더라도 그것이 발목 그 이 파티와 같이 네. 눈에 띄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그 마치 뭐 주홍 글자와 같은 그런 네. 이 인식은 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의과 의대 정원 확대 이 반대하는 뭐 이를테면 의사들 네. 전공이라든지 전임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금 뭐 반대하면서 파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난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요, 전공의들은. 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극심하게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 뭐 의료계 입장에서 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으로 네네. 의료계 파업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어제 총리님과 또 전공의 협의회 그 지도부가 한 150분 정도 심야 협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24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는 참여한다. 그리고 네네. 또 뭐 선별진료소라든지 중환자실 진료에서의 코로나19 환자는 적절히 진료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제 바란다면은 이 정부 당국과 의료계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또 국민적 안심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계승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나저나 이 일반적으로요. 네.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의과 정원을 확대하는 게 뭐가 문제냐. 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파업을 하겠다는 의사들은 우리 일반 국민한테 우리가 이래서 파업한다라는 어떤 설득 논리를 전 아직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납득시키기 좀 힘든 거 아니냐.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과거에도 지금은 폐교가 된 서남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서남대학을 의과대학으로 신설을 했습니다만 이 수련을 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 많은 문제에서 결과적으로 폐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지금 지역적으로 의료진들이 불균형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불균형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즉 단기 정책을 정부 당국은 전혀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력이 배출되는 그런 상황으로 강제적으로 지역에 또는 어떤 특정 영역에 배치하겠다라는 것이 네. 아마도 의료계 입장에서 볼 때는 당장의 정책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전에 의료계와 전혀 대화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료계 주장이거든요. 예.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이해 당사자들과 또 관계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은 이러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소비하지 않고서도 네. 잘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질병관리본부를 이제 지난주에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께 국가보건 안전부 만들자. 자,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하시는데 이 아이디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현재 우리 보건복지부가 이제 보건 업무와 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복지 업무가 예산이나 인력이 상당 부분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보건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건의료 전문가분들이 오랫동안 보건부 독립 문제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번 코로나19를 경험을 하면서 야당인 통합당에서 그런 주장을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간에 이 국민들에게 이런 보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역시 이런 문제 역시도 그냥 어떤 임균변식으로 이렇게 불쑥불쑥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 국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이제 불쑥 던질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라든지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장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요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대선 11월 3일 전에 백신을 개발해서 지금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스푸트닉 5라고 해가지고 네. 임상시험 3상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제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지금 미국은 모더나나 파이자를 통해서 3상 시험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제 빠르면 10월이나 11월경에 이제 3상 시험이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3상 시험이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이 백신은 효과성보다는 안전성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일반 이 시민들에게 접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치료제나 백신을 네. 국민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적용을 한다는 것은 보건학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원장님께서는요, 그런 효과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한국에서 이 코로나19 백신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점, 이게 언제쯤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우리
우리 보건당국과 관련 연구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 보면은 예. 아마도 내년 하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이 백신 개발에 대한 네. 그 참상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자국이 개발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가능성 예. 가장 빠르게 본다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내년 하반기로 예측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병율 치과의학전문대학원 원장님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마치면서 폭염 피해 예방 수칙 안내 말씀 전해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노인과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집안에 두시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십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시고 평소에 또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시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창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 수칙을 지키시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또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무더위 쉼터에서도 거리 두기를 실천하시고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축은 축사 내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리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시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알아보는 음식 이야기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 꼭 한번 먹고 싶은 그리고 먹어야 할 음식 가이드가 되어드립니다.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호 작가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뭘 끼고 계시네요? 네, 저희 둘 다 지금 마스크를 끼고 라디오를 이게 또 처음인데요. 처음이세요? 네, 점점 이제 심해지니까 이게 일상에서 근무할 때도 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들께 들으시기에 좀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단 이렇게 좀 당분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귀에는 괜찮은데 모르겠네요.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는 게 어떨지는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와 지금 박준호 작가 사이에도 지금 칸막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아크릴판인가요? 예, 투명해서 잘 안 보이시죠? 테두리는 보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어쨌든 모두를 아주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너무 지금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조심하셔야죠. 자, 이제 음식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맛있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건강한 채소와 과일에 대한 보관법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요즘 더운데 이를테면은 여름철에 습고 덥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음식물 같은 거 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소, 과일도 그렇고. 네네. 그러면 이제 올바른 보관법 필수겠는데, 근데 이 수박 같은 경우는요. 이 사왔을 때 워낙 이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크죠. 그럼 이거를 더군다나 요즘 1인 가구도 많고요. 1인 2인 예전에 이제 한 3, 4대 같이 살았을 때는 이틀이면 다 먹는 수박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방에 못 먹잖아요. 이제 한 번 사면은 엄청 오랫동안 냉장고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근데 보통 그 수박을 그래서 잘라서 일부 먹고 나머지를 일반적으로 랩으로 이렇게 감싸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네, 여태까지 그렇게 랩으로 싸서 보관하는 모습을 많이 봤죠.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네,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할 건데 한국 소비자원 실험 결과가 있어요. 이제 수박을 일반적으로 잘라서 드신 다음에 랩으로 감싸 보관하시잖아요. 근데 이 랩으로 감싸서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 최대 세균수가 보관 전보다 3,000배가 증가한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3,000배요? 그래서 표면을 이제 먹기 전에 표면 1cm를 잘라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왜냐면 표면이 마르기도 하고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1cm를 잘라낸 후에 측정을 해도 보관 전보다 580배 세균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무슨 판도라의 상자도 아니고
수박의 뚜껑을 열면 이렇게 됩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예. 이게 예. 크기가 꼭 무겁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하고 이제 보관하고 이제 예. 구입하는 예.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이제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작은 과일들보다는 많은 세균 같은 게 묻어 있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걸 이제 세척하지 않고 자르게 되면은 겉 표면에 있던 세균이 과육에 묻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수박을 사 와서 세척을 제대로 표면을 하지를 않고 자르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 수박 겉에 껍데기에 묻어 있던 것들이 그렇죠. 이제 번진다는 말씀이죠. 그렇구나. 그러면 맞습니다. 그럼 최소한 그러면 수박을 자르기 전에 일단 씻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가장 중요한 건 구입하셔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 다음에 이제 잘라서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동영상 사이트나 아니면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보관 팁이라고 많이들 알려주고 있는 건데 수박을 깍둑 썰게 한 다음에 밀폐 용기에 딱 맞는 크기로 딱 맞는 크기의 밀폐 용기를 구입해서 꽉 차게 그러니까 수박 과육에 깍둑 썬 것을 보관하는 것이 팁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수박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잘라서 그 안에 내용물만 그렇죠. 붉은 과육만 용기에 맞는 모양과 크기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 것이 세균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또 껍질에 많은 세균이 있지만 또 어떤 우리 농약 걱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겉이 좀 매끈하다 보니까 의외로 세척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껍질에는 세균이나 농약 성분이 칼을 통해서 과육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 다음에 절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이 세척해야 되는 두 가지, 세균, 그다음에 농약 성분. 맞습니다. 자, 그러면 랩을 씌워 보관하지 않고 썰어서 밀폐 용기 담아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또 다른 그 수확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새 복숭아 많이 먹죠. 그럼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습니까?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냉장 보관하면은 당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지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보관 온도보다는 먹는 온도가 중요한 과일인 것 같고요. 복숭아는 왜냐하면 이제 복숭아를 먹다 보면 단맛도 있지만은 그의 그 텁텁한 맛도 있잖아요. 그게 탄닌에서 오는 건데 이 먹는 온도가 너무 차갑게 되면은 당도는 저희가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당도는 그대로인데 이제 이 혀가 느끼는 감각이 단맛을 그리고 이제 탄닌은 또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맛이 떨어진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온에 보관하면은 벌레가 꼬이고 금방 익어버린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복숭아를 보관하는 것은 냉장 보관이 좋고요. 하지만은 이제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먹기 1시간 전에 꺼내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관은 냉장고에 하되 먹기 전에 꺼내서 실온으로 가깝게 해서 먹어야 맛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다른 또 우리 먹거리들이 이렇게 여름에 찾는 것들이 우리 등산 갈 때 꼭 가져가는 게 오이 아닙니까? 그 오이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이는 이제 한 개씩 신문지로 이제 말아서 한번 1차 포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2차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하면은 훨씬 싱싱한 상태로 오래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오이 같은 경우에는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찬 공기에 그냥 닿으면은 수분이 금방 증발해서요. 신문지를 싸는 게 중요한데요. 신문지는 이제 주변 습기를 빨아들이고 찬 공기를 1차적으로 차단을 해서 수분을 뺏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에 신문지가 없는 경우에는 키친타올. 키친타올이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신문 얘기하시니까 요즘 신문들 다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정규도 끊은 지 꽤 됐는데. 이럴 때 좀 필요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겸사겸사 신문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다시 볼까요,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자, 방울토마토도 우리 많이 먹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방울토마토는 이제 보관하는 팁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방울토마토뿐만이 아니라 다른 토마토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요. 꼭지를 뗀 다음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꼭지를 떼고. 왠지 꼭지를 떼면은 왠지 손상돼서 금방 상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오히려 반대라고 하네요. 세척을 한 다음에 세척하는 과정에서 꼭지를 떼서 보관하시면은 훨씬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는데요. 꼭지를 떼면은 과일 표면에 상처가
마찰이 떨어지면서 이제 덜 생기고요. 부패균도 덜 생겨서 상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결과가 있는데요. 예. 꼭지를 뗀 대추형 방울토마토와 예. 꼭지를 떼지 않은 대추형 방울토마토를 저장 기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꼭지를 뗀 경우가 네. 약 60% 정도로 상품성을 더 잘 유지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꼭지를 꼭 떼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른 것들 있잖아요. 뭐 양파도 있고 대파도 있고. 네, 양파 같은 경우에는 예.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서 화제가 됐던 모양인데요. 예. 여성분들 안 신게 되는 스타킹이 있죠. 네네. 네, 양파를 하나씩 넣은 다음에 네네. 매듭을 지어서 보관을 하시면은 네. 양파망에 한 번에 이제 다 넣어서 보관하는 것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풍은 예. 유지를 하고요. 네. 대신 이제 부딪히지 않게 예. 할 수 있다고 예. 하는군요. 아, 그렇군요. 더 지금 다른 거 우리 많이 봐야 되는데 바나나도 봐야 되고 사과는 어떻게 합니까? 사과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죠. 예. 냉장 보관하면은 6개월까지 먹을 수가 있는데요. 대신 이제 사과 중에 좀 썩은 게 있으면 미리 네네. 꺼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사과들까지 같이 썩게 된다고. 사과는 별 걱정할 게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우 작가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